스파이는 간첩 행위로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 활동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 또는 단체의 정보를 수집, 정탐하여 자국이나 자신의 단체에게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돈 벌어먹으려고 나라 팔아먹는 나쁜 놈들입니다. 간첩의 활동 분야는 군사, 경제,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산업 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로 넘기는 자를 산업 스파이라고 호칭하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자신의 조국을 팔아 넘기고 있는 스파이들과 간첩질하다 딱 걸린 스파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중국의 간첩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니던 회사에 연봉의 9배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녀의 중국 명문대 진학 등도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돼 차단했다며 30여 건 기술 유출의 예상 피해액은 약 20조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30건에 20조 원이면 기술 하나당 6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각 나라들은 중국의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멀쩡한 남의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조차 최근 첨단 기술을 노리고 유학생 연구원으로 가장한 중국 스파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유학생 연구원의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로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간에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제외 공간에서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 스파이에 대응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막을 것이라며 외국의 정치 개입에 맞서기 위한 고위급 정보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국외 담당 정보기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요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기소 추방하기 위해 호주 경찰과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에서 중국 스파이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왕리창이라는 스파이는 호주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공산당과 정권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망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 고위급 인사의 명단, 정보기관 운영 방식, 홍콩, 대만, 호주에서 벌인 공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문화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호주 노동당 안에서 대표적인 친중 성향 의원으로 분류되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샤케 모슬만 상원 의원 역시 중국 스파이와 관련된 의혹으로 자신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에서 당원 자격을 정지당했으며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선두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110여 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 내 공자학원은 지금 75개로 줄었는데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자학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퇴출시키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자학원이 스파이들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선전과 스파이 활용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행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
10시간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 새 1300%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FBI에 의하면 미국의 첨단 군사 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만 해도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FBI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요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발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의 기술 빼가다 걸린 스파이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중국군과의 관계를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군사연구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역시나 중국인이었는데요. FBI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인 생물학연구원 탕쥐안이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군복무 사실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는 현재 노던 캘리포니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의 비자 부정 발급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다면 최대 10년형 또는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수사망은 미국 최고 과학자까지 조준했습니다. 지난 2월엔 나노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세운 천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중국 우한 20대로부터 연구소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약 17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우한 20대학을 대신해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숨긴 채 미국 정부엔 허위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구치소행은 면했지만 보석금 약 12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여권 포기, 외국은행 계좌 폐쇄, 관련자 교류 금지 등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하고 운신의 폭 또한 상당히 제한됩니다. 찰스 교수뿐 아니라 배우자의 여권이 압수되며 은행에서 약 2만 달러 이상을 인출하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건 관련자와 중국 대학 및 유관기관 측과 접촉 교류하는 것도 일절 금지되고 리버 교수와 계약을 체결해 연구 정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우한 기술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 중국 과학원 등의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첩보원에게 금품을 받고 기밀을 팔아넘긴 미국 전직 외교관도 있는데요. 1999년부터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일해온 클레이버는 2007년부터 수년간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2명에게 미국 외교관들의 동향과 논의 내용 등이 담긴 비공개 문건, 각종 백서, 외교 전문 등을 넘긴 혐의로 2017년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클레이버는 그 대가로 전자제품과 아파트, 무료 관광 등 수만 달러 상당의 뇌물과 특혜를 받아 챙겼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가안전부는 클레이번 가족의 중국 패션스쿨 수업료까지 대신 내줬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치 혐의로 기소된 캔디스 마리 클레이번에게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의 경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직 총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유독 아베에게만 특별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경호에 대한 경치청의 이유가 놀랍다고 합니다. 아베는 이런 경호를 즐기고 있으며 실세 권력자로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를 지키려고 가와이 안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치적인 모임에 참석해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아베에 대한 비난을 하는 기사가 날 정도입니다.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는 아베의 경호와 정치 노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유력 여성진 여성 자신이 아베 사저에 경찰관이 깔려있고 경호 비용으로 이례적으로 2억엔 약 21억 원을 지출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부야에 있는 아베의 자택 입구 도로에는 경찰관과 바리케이드에 의해 봉쇄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인 등 일부 요인에 대한 경호는 경시청 경비부가 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들에게는 통상 1명 정도의 경찰이 따라다니는 경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형식적인 경호가 도리어 더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직 총리들은 거절해왔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는 전혀 다른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1년마다 총리가 바뀌기도 했던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직 총리가 워낙 많습니다. 전직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하면 일반 의원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아소다로는 전직 총리이면서 현직 부총리와 재무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택 앞에만 검문이 가능한 임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현재는 의원 신분만 가지고 있는 전직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전경 버스 4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임시 파출소도 여전히 가동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직 총리에 대한 경호가 이렇게 강화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외출 시에 따라다니는 경호 인력 포함해서 항상 30여 명의 경찰관들이 경호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평균 급여 700만엔, 약 7,50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연 2억 엔이 최소 경호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세금 낭비다, 무슨 근거로 특별 경호를 하느냐 등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앞으로 아베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시청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부서가 몰려있는 나가타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아베는 현재의 스가 정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요 인물이다.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재등판을 기대하고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를 경시청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 사퇴한 아베는 이제 거의 회복했다. 새 약이 잘 듣고 있다. 앞으로 8주 간격으로 한 번씩 투여하고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가을 총리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중요 인물은 더 철통 경비로 경호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경시청의 판단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과 경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베는 최근 정치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 대단히 상태가 좋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를 지지하는 당내 모임에도 계속 참석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거나 술까지 마시고 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스가와 니카이에게 밀려난 아소다로파와 호소다파 의원들이 아베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헌법 개정이 아직 나에게 남은 숙제이다. 완성할 것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반드시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주도해서 이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베는 실세 총리, 실세 권력자로 행세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는 트위터를 통해 현직 총리인 것처럼 정치 활동도 꾸준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IOC의 바흐 위원장에게서 올림픽 최고의 훈장인 금장을 받았고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은 것은 모두 일본인 덕분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언론들은 아베에게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합니다. 최근 스가가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가 차기에도 연임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등판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지만 추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이 헌법 개정,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북한과의 납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총리일 때에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차후 총리가 되면 결국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라는 뜻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베가 신나게 실세 총리로서 권력을 누리고 다닐 때에 아베를 지키려고 입 다물고 있는 가와이 안리 피고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베의 이름으로 정치 자금을 뿌렸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가와이 안리 피고의 재판이 17일에 있었습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재판에서 지역 주민과 의원들에게 뿌린 현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당선 축하금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현 의회 전 의장인 오쿠하라 신야 의원은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는데도 가와이 안리 의원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는 아베를 지키려고 가와이 안리는 법정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 그 시간 아베는 고급 일식집에서 초밥을 먹고 있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의 범죄를 지키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버리고 희생당하는 등 억울한 입장이 되었는데도 아베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는 자민당의 보수 의원 연맹인 창생일본 모임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창생일본은 2012년 총재선거에서 아베의 승리를 뒷받침한 조직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진 아소다로는 아베를 재등판시켜서 차기 총리로 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는 아소다로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즐기고 있고요. 이제는 니카이와 스가, 아소다로와 아베의 싸움이 되었다는 정치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아베 뜻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스가가 대대적인 반격을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았는데 이쯤 되면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린 꼼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